안녕하세요. 어디를 가든 남편의 막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걸 모르고 결혼했냐 그런 말도 많이 보이는데 사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180도 바뀔 줄 미리 알겠어요. 저도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하나도 모르고 살다가 돈 벌면서 바뀌어버린 남편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었는데요. 저는 도저히 그러는 꼴을 못 보고 살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를 모욕하기까지 하기에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시원하게 한 방 날려버렸어요. 제가 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40대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삶이 항상 팍팍한 편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엄마와 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만 살았었거든요. 제 기억에 아버지란 사람은 우리 기억 속에서도 흐릿한 정도로 일찍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홀로 저희 둘을 키우셨죠. 저희 문제는 다른 게 없었어요. 딱 하나가 걸림돌이었죠. 바로 가난이었어요. 저는 생리대 살 돈도 없어서 학교를 갈 때마다 두꺼운 휴지를 겹쳐 쓰곤 했었어요. 정말 혹시라도 옷에 묻게 될까봐 하루 종일 전전긍긍 불안해하며 앉아있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에도 부끄러웠던 날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빵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다 보니까 그냥 물로 배를 채우며 버티는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너 또 물만 마시는 거야? 내가 그냥 한 입 줄까? 아니야, 됐어. 나 방금 먹고 왔으니까 괜찮아. 쟤는 항상 같이 뭐 먹으려고 하면 낼름 혼자 먹고 오더라. 이러면 다 같이 먹는 게 아니잖아. 아, 그렇지. 미안해. 다음에는 꼭 안 먹고 올게. 그때 같이 먹자.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남의 가게 허드렛 일을 해주시면서 돈을 버셨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시곤 하셨는데요. 엄마 손을 보면 항상 거칠거칠하셨었죠. 한겨울에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트고 갈라지기도 해서 피가 날 때도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저희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항상 웃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하며 저를 다독여 주시곤 하셨죠.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다짐하던 게 있었어요. 나는 꼭 성공해야 한다 하는 거였죠. 못된 생각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난하게 살기가 싫더라고요. 지긋지긋하게 그러고 살았으니 나는 절대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어요. 그렇게 죽어라 공부를 한 끝에 그래도 알아주는 변변한 회사에 취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대기업처럼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활이 불안정한 수준은 또 아니었죠. 나름대로 안정적인 월급도 받는 편이었고 미래를 꿈꿀 수도 있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 당시 제 나이는 20대 후반이었어요. 당시 회사를 바쁘게 다니며 사는 중이었는데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니까 되게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러다 한 친구가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했죠. 야, 너 맨날 일만 하지 말고 연애 좀 해. 너 그러다 혼자 늙어. 됐어. 연애할 시간이 어딨니? 진짜 괜찮은 사람 하나 있단 말이야. CPA라고 공인회계사 준비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진짜 착하고 성실해. 너랑 스타일 잘 맞을 것 같은데. 유난이야. 내가 그런 거 할 짬이니 지금. 야, 너야말로 유난이다. 소개팅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애프터 안 받으면 되지. 아이, 내 대학 동창인데 진짜 잘 맞을 거야. 그렇게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정말 착했어요. 가진 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실한 편이었으며 따뜻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좋았어요. 비록 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실한 편이었으니 그래도 제가 지지해주면 분명 비전이 생길 거라 믿게 되는 거 있죠. 남편은 아직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공인회계사인 CPA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회계, 세무 쪽에서는 관련 최고 전문직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비록 공부 기간이 길고 난이도도 높은 편이지만 대형 회계법인이나 금융권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도 하니까요. 게다가 합격한 다음에 경력도 쌓으면 이후에 억대 연봉까지 기대할 수도 있는 직업이거든요.
저를 만났을 당시에 3년 차라고 했었으니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겠지 싶었었어요. 뒤에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결혼식도 따로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혼인 서류만 작성하고 저희는 같이 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며 본격적으로 남편 뒷바라지를 해주게 되었어요. 조금만 옆에서 고생하면 돈 걱정하지 않을 남편 옆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집에 오면 밥도 차려주며 빨래도 해주고 정신적으로도 서포트도 열심히 해주면서 저는 그 남자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이게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정말 힘들다 하잖아요. 나 너무 꿈만 꾸려는 것 같아. 이게 정말 다 소용이 있을까? 당연하지. 당신은 공부만 해. 생활은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미안해. 내가 너무 기대는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니까 당신은 합격만 하면 돼. 진짜 주변에선 저에게 지극정성이라 할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저희 사랑으로 나온 첫째도 있었는데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키웠었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더 지났을까요? 그렇게 남편의 CPA 시험에 붙게 되고 난 후에 저희 인생은 드디어 안정적이 될 줄 알았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남편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이 자리를 잡고 우리 가족을 위해 힘을 써주겠지 기대를 했었답니다. 분명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남편은 합격하자마자 중소회계법인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단 경력을 더 쌓아 좋은 자리로 옮길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만 해도 남편은 제가 기억하는 그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때마침 둘째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은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점점 바뀌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은 갈수록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일이 일인지라 바빠진 것도 있었지만 퇴근 시간도 자꾸 늦어지고 주말에도 외근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자꾸 바깥으로 도는 거 있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일이 많아서 그렇지. 클라이언트 잡아야 하니까. 그래도 집에도 신경을 써야지. 나도 일하면서 애들도 챙기고 있는데. 좀 이해 좀 해. 당신은 대충 회사 나부랭이 다니니까 회계사가 얼마나 빡센 직업인지 모르잖아. 어디서부턴가 말투부터 달라진 게 느껴졌죠. 예전에는 사람이 좀 미안해 하기도 하고 저를 배려하는 사람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잘난 척, 우월감 그런 게 다 묻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 잡고 성공하더니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알던 남자는 이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싶은 거 있죠. 남편이 성공하게 되자 시댁에서도 기대를 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일용직을 전전하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시아버지는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결국 중풍이 오시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평생을 남편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하시지만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건강하실 때에도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시는 분이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남편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성공하게 되고 나니까 정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엄마가 팥죽 장사를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흔쾌하게 도와드리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저희는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원래 남편이 취직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커가다 보니까 육아에 전념해야 할 것 같아 전업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애들도 다 자랐겠다. 저도 슬슬 일을 찾고 싶다 하던 와중에 이 제안을 듣게 된 거죠. 사실 하기 전에 걱정이 좀 많기도 했었어요. 엄마, 진짜로 할 수 있겠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살아온 게 더 힘들었지. 내기 전에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딸. 원래 엄마가 팥죽을 무척 잘 쑤시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좋아하시는 편이기도 했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팥죽을 자주 먹었었는데 엄마는 드실 때마다 나는 팥죽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셨었거든요.
엄마가 어린 시절에 가장 맛있게 드셨던 음식이 팥죽이라 하시면서 말이에요. 먹을 게 귀하던 시절에 겨울에는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든든하게 행복했었다 하셨었는데요. 그 시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팥죽 가게를 해보고 싶다 하셨어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땐 놀랐었어요. 엄마가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평생 남 밑에서 일하시던 분이라 이제야 자기 장사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을 말리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장사 미천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어요. 가게를 차리기 위해선 돈이 좀 필요했었는데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저금으로는 부족하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가게 차리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장모님이 가게를 하신다고? 무슨 가게를 하시는데? 팥죽 가게. 예전부터 해보고 싶으셨다 하셔가지고 내 손에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당연하지. 네 용돈으로 도와드리려고 했어. 한 20년은 기다려야 할걸. 그렇지. 내가 지금 도와드리기가 어렵지. 그래. 내가 그럼 이번에 도와줄게. 당신이 예전에 나 뒷바라지도 해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처음에 저를 깎아내리기도 하며 완전 생색을 내며 도와준다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이 굽기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아니고서야 대출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도와준다니 고맙게 받자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남편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서 드디어 엄마 가게를 차리게 될 수가 있었어요.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나가게 차렸다 떵떵거리며 말할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렇게 엄마 가게를 차리고 나니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는 거예요. 오늘 매출 얼마나 나왔어? 하루 매출표 좀 가져와 봐. 오늘 매출? 그냥 평소대로 나왔지. 여기 있어. 갑자기 왜? 장사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괜히 헛돈 쓴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 알면서. 그것도 모르는 거지. 그 가계부 좀 보여줘봐. 어디다가 돈 쓰는지 확인 좀 해야겠어. 원래도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정말 아예 남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 어느 가족이 이러나 싶었다니까요. 그냥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자처럼 저를 대하는 거 있죠. 당신이 예전에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던 남편은 어디 가고 이제는 내가 돈 됐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태도로 변해버렸어요. 게다가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 태도였어요. 제가 옛날에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 때는 찍소리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 아들이 더 많이 돈을 버니까 아주 기세등등해진 거 있죠. 옆에서 한마디 거들기 시작하는데 진짜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 덕에 먹고 사는 거잖아. 안 그러니? 니네 가게도 그래. 결국 우리 아들이 도와줘서 연 거 아니니? 어머님, 저도 돈 보태서 연 거예요. 아예 애들 아빠 돈이 아니라요. 아유, 그렇다 쳐도 큰 돈은 우리 아들이 냈잖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사장님인 거지.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돈 좀 대줬다고 해서 이제는 마치 자기가 사장이 된 거 마냥 구는 남편도 짜증이 났었는데 거기다가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우리 집이 먹고 사는 건 몽땅 다 남편 덕이라고 막말하고 떠드는 게 너무 황당한 거 있죠. 남편도 자기 엄마가 그렇게 저를 대하니까 더 큰 소리 떵떵 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다 장사 경험도 없는 거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진짜 갈수록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해? 그럼 내가 대준 돈 다 내놓든가. 그러지도 못하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 다 내 도움으로 사는 게 무슨.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제가 진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여태까지 남편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제와 입 싹 닫고 자기가 옳은 사람인 것처럼 굴고 있으니 내 인생 왜 이렇게 서럽냐 하며 마감하고 불 꺼진 가게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요. 여동생이 놀러 온다는 사실을 제가 까맣게 까먹은 거예요. 덕분에 제가 서럽게 울던 걸 여동생이 봐버린 거죠.
자초지종을 물어보던 제 여동생은 이야기를 듣더니 불같이 화를 냈어요. 형부 미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진짜 더 지켜보려 했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언니 기다려봐. 제가 정말 놀랬었던 게 여동생이 남편이 돈 대줬던 금액을 그대로 어디서 구해온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정말 자기가 한평생 모아온 거라면서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저희 남편에게 대준 만큼 대신 갚아주었어요. 형부, 솔직히 언니도 돈 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가게인데 왜 형부가 사장처럼 구세요? 아이 처제, 내가 언제 그렇게 굴었다 그래. 난 그냥 서로 잘 되자고 그런 거지. 됐어요. 형부 계좌로 저희 엄마랑 언니가 빌린 만큼 넣었으니까 이제 군소리 그만하세요. 참.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알아서 잘해봐. 남편은 순간 당황했었지만 곧바로 동생에게 비꼬듯 웃는 거 있죠.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큰일인지. 그래도 열심히 벌어 동생 결혼 자금을 내가 대신 내주어야겠다 생각하는 중이었거든요. 솔직히 어린 막내에게까지 손 벌리고 싶지 않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내는 걸로도 충분하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동생에겐 좀 잘 사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솔직히 장사는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 있죠. 동네에서 먹어봤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인정할 정도였어요.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이 집 진짜 맛있네 하면서 단골이 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게를 열어 그런지 몰라도 매출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 거예요. 우선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다가 근처에 비슷한 가격에 더 유명한 죽집이 있다 보니까 거기로 몰리게 되는 거 있죠. 아무리 맛이 좋다 해도 처음부터 찾아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옆에서 계속 핀잔을 주는 거 있죠. 거 봐라 거 봐. 내가 뭐랬어. 처음부터 장사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다들 내 말 안 듣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아니야. 무슨 도와주진 못할 망정 그런 소리를 해.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처음부터 돈 보태지 말 걸 그랬어.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해도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사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었어요. 배달을 도입하기도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점점 저희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걱정, 그리고 사위와 사돈의 눈총까지 같이 받아야만 했으니 오죽하셨겠어요. 엄마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팥을 더 오래 삶으시기도 하며 재료도 더 좋은 걸로 발품 팔아 쓰시기도 했어요. 손님이 한 번이라도 오시면 정성껏 대접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리 크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큰일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거든요. 그때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기억도 드문드문한 정도예요. 엄마가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을 때 저 진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니까요. 그냥 멍하기만 했었어요.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저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어머니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네, 요즘 장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셨어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암이 발견이 되셨어요. 네? 암이요? 네, 위암입니다. 여태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현재 3, 4기 정도로 보입니다. 더 일찍 와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복통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엄마가 받으신 암 판정은 위암이셨어요. 엄마가 장사를 하시면서 몸을 제대로 못 돌보신 게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지요. 병원을 늦게 가셨다 보니까 진행하던 것도 이제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위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화불량, 속쓰림 증상 등을 참고 버티게 되면 이 같은 증상을 늦게 발견하는 일도 덜하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검사는 더 받아보아야 하며 살 수 있는 기간이 고작 6개월에서 1년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가 뒤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괜찮은 척, 아무 탈도 없는 척을 했죠. 이게 무슨 일이라니. 내가 암이라니. 엄마, 왜 그렇게 또 약한 소리야. 엄마 엄청 강한 사람이잖아. 응? 나랑 동생도 이때까지 혼자 잘 키울 정도로 강한 사람인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렇지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잖니.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싶다 나는. 어휴. 엄마, 걱정하지 마. 요즘 위암은 암도 아니랬어. 별걸 다 걱정이야. 치료하다 보면 나을 수도 있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잘 받자. 그렇게 엄마한테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뒤에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만 하셨는데 빛은 못 보시고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럴 거면 뭘 하고 싶으신지 더 일찍 물어볼 걸, 내가 더 일찍 관심을 가질 걸, 별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죠. 그렇게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가게는 사실상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다, 조금만 쉬면 다시 나을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버텼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엄마는 점점 기운을 잃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눈에 빤히 보인다 해야 할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팥죽을 직접 끓이는 게 우리 엄마의 자부심이었는데 이제는 냄비 앞에 서 있는 것도 도저히 힘들다 하시는 정도였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가게 문을 여는 날이 한 달에 10번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엄마는 정말 끝까지 버티셨었지만 하지만 저는 왜 그런지 알고 있었어요. 어렵게 연 우리 가게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엄마의 마음, 억지로 버티시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엄마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셨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환자분 상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연명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엄마 아직 괜찮은데.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 있죠. 연명 치료라뇨. 그 단어는 정말 들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단어거든요. 엄마를 조금 더 오래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고통 속에서 연명을 하는 건 또 바라지 않았어요. 엄마도 아마 정신이 있으셨다면 편하게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동생도 우리 가족이니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아이가 저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모든 결정은 언니 의견에 따르겠다 하니까 저는 더 그 책임이 막중해 지게 되었어요. 무엇이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툭 하고 말을 던지는 거예요. 아휴, 장모님 아직도 상태가 오늘 내일 하시지? 그 의사는 뭐라고 해? 연명 치료해야 할 것 같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봤다고. 연명 치료? 그거 뭐하러 해? 하지 마. 괜히 돈만 들고 오래 가봤자 우리도 힘들고 장모님도 힘들걸. 안 그래도 어련히 그러려고 했었는데 이놈은 말을 이따위로밖에 못하나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생사가 달린 일인데 너무나도 가볍게 이야기하는 말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죠. 마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따위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하려 해도 그럴 만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남편하고는 오히려 트러블 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기운만 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힐끔 보신 건지 엄마는 결국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진짜 너무 빨리 그렇게 가신 거예요. 저는 끝까지 엄마 손을 붙잡고 있었고 엄마는 마지막까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려고 노력하셨어요. 입모양으로 딸, 우리 딸 이러면서 저와 여동생을 바라보다 가셨답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던 이유인 우리 엄마가 죽어버리니까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있죠. 어떻게 살아가나 싶기까지 했다니까요. 저와 제 동생에게 모든 걸 희생하셨던 엄마가 이제 정말 자기만을 위한 삶을 위해 떠나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시작이 되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정말 여태 못 보던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죠. 친척들, 엄마랑 생전에 친했던 아줌마들, 이모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여동생 지인이 다들 와주어서 그래도 적지 않은 인원이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진짜 안 그래도 손님분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상주 쉬는 방이 있었거든요.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아. 되게 정신없다. 엄마가 살아생전에 덕을 많이 쌓았나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고. 근데 당신 사실은 속 시원하지? 장모님 돌아가셔서.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안 그래도 편찮으셔서 병원비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 병원비 나갈 일도 없고 병간호도 계속 했었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되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아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는 소리잖아. 예민하기는. 진짜 이 인간이 갈수록 철없이 구는 게 가짠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거 있죠. 시어머니는 독감에 걸리는 통에 오시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올 수야 있겠지만 조문객들에게 감기를 옮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지 마시라 이야기한 것도 있었어요. 그 대신에 저에게 조의금을 보내주셨는데요. 그거 주시면서 엄마 잘 모시라 하더군요. 진짜 웃긴 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문자를 보내신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니네 엄마 잘 모실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편히 보내드려라 이러시는 거 있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었는데 맞지 않냐는 거예요. 남편 손님이 사실 저희 쪽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하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사람이 그만큼 많이 왔구나 싶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설마 이야기할까 싶었는데 아주 으스대는 거 있죠. 부조금 방명록 확인해 봤어? 아니, 그런 거 할 정신이 어딨어. 장례 다 마무리하고 체크해도 되는 걸. 아니, 이제 그걸 틈틈이 해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지. 돈 관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내 덕분에 지금 부조금 좀 많이 쌓였을걸? 뭐? 지금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런 얘기가 하고 싶니? 좋은 거지. 지금 내 덕분에 장례식 비용 다 퉁치게 생긴 건데. 지금 이 남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 살려 하는 와중에 친정엄마 발인이 시작이 됐어요. 저랑 여동생이랑 친척들 모두 다 오열하고 있었는데요. 발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아시죠? 그 앞에 앉아서 저랑 여동생이랑 진짜 내내 울었어요. 그러다 조금 멈춰서 훌쩍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며 말이에요. 또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어봤는데 진짜 가관인 거 있죠. 이놈이 사람인가 싶었어요. 아이, 우리 엄마 독감 걸리셨잖아.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다른 게 아니라 발인 끝나고 납골당에 두고 오면 그때부터 시어머니 병간호부터 좀 하라고.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뭘 하라고? 우리 엄마 편찮으신데 혼자 있으시단 말이야. 아, 너는 걱정도 안 되냐? 너 미쳤구나. 미쳤니 진짜로? 정신 나갔어? 나 지금 하루 종일 우느라 짐 빠진 건 몰라? 우리 엄마 편찮으신 동안 내가 내내 돌봤어. 아, 나도 좀 쉬어야 할 거 아니야. 너보다 우리 엄마가 더 힘들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아, 우리 엄마 여태까지 그 몸으로 아빠까지 돌보시느라 진짜 엄청 힘들어 하신단 말이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나 우리 엄마 발인하러 들어간 지 1시간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친정에 신경 쓸 일도 없다는 거잖아. 아, 어차피 딸은 출가하면 남이야. 잘 됐네. 이제 시댁이나 더 챙겨. 그 순간 진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사랑해서 만났던 그 사람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마구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죠.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운전석에 앉은 남편은 계속해서 어이없는 개소리를 하는 거 있죠. 이제는 친정도 없으니까 당연히 시댁에 더 신경 써야지. 안 그래? 어차피 딸은 출가하면 남이라잖아. 뭐 내 친척들도 그러던데. 이제 우리 엄마 아픈 것도 좀 신경 쓰고 병 간호도 좀 하고 시아버지 간호도 좀 같이 하고. 하하하. 진짜 저는 단 한마디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듣기만 했었죠. 창밖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남자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괜찮은 줄 알았나 봐요. 그러더니 점점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있죠. 솔직히 너 장모님 살아계셨을 적에도 네가 더 힘들어했었잖아. 이제 다 끝났잖아. 훨씬 속 시원하지 않아? 그 순간 저는 여태까지 참고 있었던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지금 이 인간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싶은 거예요. 제가 진짜 참아보려고 했었는데 더는 안 되겠다 싶었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나선 딱 한마디만 했죠. 여보세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했던 계약은 진행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뚝 끊었어요. 남편은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었는데 저는 절대 대답해주지 않았죠. 제가 지한테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니까 지도 기분이 상했나 봐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주 뿔이 난 얼굴로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슬리퍼를 툭 차면서 들어가는 거 있죠. 자기 화났다 시위하는 꼴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입을 쉬지 않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시댁이나 좀 도와. 아까 우리 엄마랑 통화한 거 맞지? 우리 엄마 독감 걸리셨다 하니까 가서 좀 들여다라도 봐라. 내가 간호해야 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었네? 그래, 그걸 이제 알았어? 근데 그걸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뭐? 아니, 왜긴 왜야. 네가 이제 시댁에 충성을 해야. 남편이 아직까지도 짓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남편과 제가 인터폰을 보자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아픈 모습이었어요. 헝클어진 머리는 물론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였는데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남편 온목 덜미를 콱 잡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 마누라 잡지 말라고 경고했지? 내가 너한테 말 안 했던 사실이 있단 말이야. 엄마, 왜 이래 엄마? 사실 시어머니가 신불자가 되어버린 통에 돈을 벌어야만 했었는데 저희 팥죽 가게에서 일을 좀 시켜달라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시어머니는 원래 돈이랑 인연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돈이 없는 거와 돈을 효율적이게 못 쓰는 건 다른 거거든요. 남편이 CPA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한 이후에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태까지 시아버지 때문에 끙끙 앓았던 가난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믿었으며 지금부터는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실컷 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조용히 돈만 타가시더니 점점 더 받아가는 액수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이번에 집 좀 수리해야 하는데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엄마, 적당히 좀 써. 나도 돈 모아야 한단 말이야. 그래, 알겠어. 이번만 빌려줘. 이번만. 이번만이라는 말을 계속해 쓰시면서 거진 몇 년을 빌려가셨었는데요. 특히 친구분들에게 자기 아들이 회계사가 되어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 괜히 돈이 있는 척을 열심히 하셨었거든요.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 등을 명품으로 바꾸시기 시작했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시죠? 처음에는 저희 남편에게 받아가기 시작했었다가 그 다음에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셨었어요. 계속해서 남편에게 돈을 받아가며 카드를 메꾸고 하시던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빚 때문에 당황해 하셨었어요. 결국 대출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소액 대출이었어요. 아들, 이번 달에 내가 카드 값이 부족해서
일단 엄마가 대출은 받아놨거든. 그리 알아나? 뭐? 무슨 대출을 받아? 뭘 했길래? 조금만 했어, 조금만. 100만 원만. 금방 갚으면 되잖니, 난리는.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대출은 알아서 갚으시겠거니 하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가 대출을 갚을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대출이 늘어난다 해도 어떻게든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면 된다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게 되면서 눈에 띄게 대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던 게 어느새 몇 천만 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돈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뭐 어떠냐? 카드로 막으면 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카드가 한 장, 두 장 정지가 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죠. 결국 대출 이자를 제 시간에 갚아내지 못한 시어머니는 신용불량자가 되셨는데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대출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모르는 번호라고 둘러대셨다 해요. 그렇게 버티시다가 결국 은행에서 강제채무 변제 명령이 내려지게 되신 거죠. 그렇게 신불자 신세가 되시면서 은행 계좌도 막히게 되며 월급 통장도 개설을 할 수가 없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생활비가 더 절실해지신 건데요. 하지만 정식으로 일자리를 하나 구하려 하니 신불자 입장에선 취직도 어려웠고 게다가 집에는 돌봐야 하는 시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거죠. 그때 우리가 팥죽을 온라인에서 팔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냥 핸드폰으로 인터넷 구경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며느리네 가게 아니야.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자기를 써줄 만한 곳이 바로 여기다 하셨었다 해요. 그렇게 저에게 연락을 하셨던 건데요. 오프라인 장사만 하던 저희가 어떻게 인터넷으로 팔기 시작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희 동생이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종종 놀러 왔을 때 팥죽을 싸갔었는데 저희 팥죽이 솔직히 장사는 잘 안 되어도 솔직히 맛은 기깔나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 만든 레시피와 직접 손질하시는 팥 덕분에 그 맛을 낼 수가 있게 되었죠. 동생이 회사 동료분들에게 엄마 팥죽이다 이야기하면서 한번 드셔보라 했다는데요. 동생 팀장님이 그걸 먹어보시더니 바로 알아보고 인터넷에 팔아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셨답니다. 저희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쇼핑몰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온라인 시장에서 인기가 만점이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겨울철이었는데 따끈따끈한 팥죽을 먹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거죠. 게다가 SNS에 유명한 먹방 찍는 사람이 저희 팥죽을 먹게 되면서 그만큼 더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게 된 거였어요. 그 대신 팥죽은 계속해 만들며 온라인상에서 계속해 파는 중이었죠. 시어머니가 우리 팥죽 광고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요. 예, 며느라가야. 내가 지금 초록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게 네 팥죽 맞니? 어디서 익숙한 상호가 보이길래 혹시나 했는데 너네 집 갔더구나. 어머, 맞아요. 저희 가게예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딱 인터넷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광고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네요. 광고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보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사돈이 많이 아프지 않니? 입원해 있다고 그러던데. 아, 네.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러면은 가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안 그러니? 안 그래도 엄마가 편찮으셔서 저 혼자 쏘야 하는데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도 복이라 생각해요. 시켜주시는 분은 꾸준히 시켜주시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보면 어떻겠니? 주방 아줌마로 좀 써줘. 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될 수가 있었어요. 왜 신불자 신세까지 전락하게 된 건지 듣고 나니 웃긴 거 있죠. 그렇게 아들 돈으로 생색을 내더니 쌤통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당장 저희도 일손이 필요하긴 했었거든요.
게다가 안 그래도 믿고 맡겨야 하는 사람에게 쥐어주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차라리 시어머니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좀 낫지 않을까 했었어요. 요리를 꽤 잘하시는 분이라는 건 이전에 시댁 반찬을 먹었을 때 이미 아는 사실이거든요. 음식 방면에서는 좀 까다롭게 구시니까 일단 맡겨보자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가관이다 싶었어요. 아유, 나 신불자 된 거 아들에게는 비밀로 해다오. 네, 뭐 그 정도야. 근데 시아버지는 안 돌보셔도 되겠어요? 나 참 뭔 상관이니? 어차피 아픈 네 시아버지 꼴도 보기 싫었고 안 그래도 나가서 일하고 싶었다. 내가 원래 음식에는 좀 일가견이 있잖니. 그리고 가족 장사인데 못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선 되겠니? 그러니까 나한테 꼭 좀 맡겨다오. 아, 예, 알겠어요, 어머님. 그러면 제가 조만간 다시 연락드릴게요. 여동생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썩 그리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써보다가 별로다 싶으면 다른 분을 구하자 했으니 차선책도 마련되어져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맡겨보자 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이 저희 친정엄마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가 되어버린 건데요.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을 때에는 팥죽 장사고 뭐고 그냥 엄마에게만 전념하느라 시어머니에게는 잠시 기다려달라 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아무리 100번 1000번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시어머니 아들인 남편 때문에 절대 좋게 생각할 수가 없겠는 거죠. 그래 진짜 끝내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제가 진짜 여태 남편이 저를 하대하고 얕잡아보고 무슨 거지 취급하던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아왔어요. 옆에서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잘 알지. 네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나 아니면 누가 알아주겠니. 그런 남편이 엄마 발인하고 온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딸은 출가하면 남이라고요. 뭐라고? 아이, 그놈의 새끼가 그딴 소리를 했단 말이야. 어머니도 딸이고 출가하면 남인데 시댁 먼저 아픈 아버님 먼저 챙기셔야죠. 저 어머님한테 알바 자리 안 줄랍니다. 아니 왜 그러냐? 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 근데 알바 자리라니 엄마 이게 다 지금 무슨 소리야.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제는 무서울 것도 없었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다 싶었거든요. 어머님, 아직도 애들 아빠한테 이야기 안 하신 모양인데 제가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직접 하시겠어요? 제가 말할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차근차근 듣던 남편은 어느새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죠.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냐부터 시작해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네요. 이혼하자.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엄마도 나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뭐라고? 아이,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장난이지?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 진심이야.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해결할게. 이혼이라니. 우리 아직 애들도 어리잖아.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하나하나 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가는 제스처를 취하자 남편은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 평소에 안 이랬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는 둥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요? 역시 마찬가지로 난리가 났죠. 아유, 이러지 마라. 왜 그러니? 제가요. 어머님 여태까지 품 걸린 아버님 모시고 산 거 불쌍해서라도 같이 잘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어요. 자기 돈 잘 버니까 어쩌면 저 알기를 무슨 하녀 대하듯 대하는데 저는 못 참겠어요. 내가 잘 교육하마. 다시 얘기도 잘할 테니까. 아이고, 너 나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하니? 글쎄요.
시댁부터 챙겨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진 새 여자 저놈이 데려오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짐을 싸는 사이 싸움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로 번지게 되었죠. 이놈의 새끼야, 너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사달을 만드냐? 어? 참, 엄마도 왜 신불자 된 걸 숨겨? 그리고 왜 그걸 집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 엄마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부끄러워? 야, 네가 돈 잘 번다고 유세 떨면서도 제대로 돈 준 적은 있어? 너 참 웃긴다.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민망해서 애들 엄마 볼면 목이 없어. 알아? 진짜 둘이 그러고 싸우는 게 가관인 거예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만큼 벌 받게 된 거라 생각해요. 정말 얼마나 쌤통인지 모른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어요. 협의 이혼은 절대 안 해줄 마음인 것 같아 소송 이혼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평상시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막말은 이미 제가 다 녹음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진작 이혼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책 사유를 잡기 위해 계속해 녹음을 해왔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차 안에서 했던 막말들이 충분한 입증 자료가 되어주어 제가 승소할 수가 있게 되었죠. 남편은 진짜 펑펑 울더라고요. 절대 이혼 못 해준다 하면서 말이에요. 이혼하고 당연히 양육권은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스스로에게 선택권이 있기도 하며 또 제가 애들 키울 정도의 경제력이 없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왜인지 아세요? 바로 인터넷에서 팔던 팥죽 장사가 대박이 났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동생도 회사까지 관두고 함께 팥죽 장사에 힘을 더 쓸 정도예요. 엄마가 죽기 전에 남겨주신 레시피 덕분에 우리 자매가 먹고 살게 되었을 뿐더러 이 돈으로 우리 애들까지 같이 케어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정말 엄마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이혼한 전 남편은 어쩌고 사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었는데 최근 남편한테 전화가 오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무슨 용건이 있어 전화를 한 줄 알았는데 술 마시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야, 돌아와. 너 없으니까 진짜 더는 못 살 것 같아. 내가 왜 그래? 너네 부모님이나 챙기면서 살아. 무슨 소리야. 나 지금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신불자 된 우리 엄마 빚 대신 갚아주는데 지갑이 텅텅 비었어. 돈 관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도 이전에는 집에 오면 너도 우리 딸들도 반겨줬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안 반겨줘. 뭐. 어쩌겠어. 그러게 누가 나를 그렇게 대하래? 진짜 웃긴다. 미안해.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나 집에 가니까 이제는 우리 또 아픈 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아야 해. 이걸 어떻게 나 혼자 다 해. 제발 좀 도와줘. 그거는 가서 시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너의 새로운 아내한테 이야기하세요. 근데 생길런지는 잘 모르겠다.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왜? 너도 옛날엔 나한테 말 이딴 식으로 했었잖아. 기억이 안 나나 봐. 됐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할 거면 전화하지 마. 전화를 뚝 끊어버렸는데 진짜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여태까지 못했던 말 다 하니까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싶은 거 있죠.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여태까지 자기 아빠가 저한테 해온 걸 봐서 그런지 엄마가 이혼한 게 오히려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꾹 참았었는데 여태 그렇게 제가 당하고 사는 꼴을 보인 게 아이들에겐 더 슬펐나 봐요.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살아야겠다 싶답니다. 전 남편처럼 그렇게 한심한 인간으로는 절대 잘하지 않게 하자 다짐하는 중이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네요.